산업단지 늘리고 주차장 짓고 원주천 르네상스도 하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원주시 정부. 이런 가운데 시장님은 긴축 재정임에도 관용차를 새로 뽑는다고 하죠. 네모난 삼각형을 그리는 듯한 원광수 시정의 미래.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원주 아는 척 100회 일부 원주통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전우재입니다. 호들갑 절대 떨지 않겠습니다만은 오늘로 원주 아는 척 어느덧 100회입니다. 2020년 6월 1일에 시작했어요. 3년이 훌쩍 지났네요. 비록 그 사이에 우리 3명이었는데 원래 호정이는 떠났죠. 하지만 국인 씨는 여전히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첫 녹음하던 때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죠. 그때 코로나 시국에 맞아요. 뭐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냥 3명이서 그때 이제 국인호에서 맞아요. 국인 씨 차에서 그래서 어디죠 이화마을 공영 주차장에서 앉아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그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이렇게 저희 핸드폰을 막 들고 맞아요. 네. 핸드폰으로 녹음했나 처음에? 네,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니 마이크를 또 사가지고 녹음기를 사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저랑 호정이는 핸드폰을 들고 우주 씨는 그때 이제 그 소니 나만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나만 좋은 걸 썼구나. 그렇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에요. 그 시절의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난 못 듣겠어 이제. 대단합니다. 그 첫 방송. 그러니까요. 정말 정신 없었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군대 간 동안에도 이게 잘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군대 송별 방송도 한번 하고, 맞아요. 군대 특집 휴가 나왔을 때도 한번 하고, 맞아요. 전역하고도 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11월에 사실 좀 개편을 저희가 했죠. 네네. 그 전까지는 좀 텀도 있었고, 맞아요. 사실. 거의 약간 비정기. 그렇죠. 네. 그러나 방송처럼. 이제 개편 이후에는 그래도 꾸준히 매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 기대보다 그래도 많은 분이 이렇게 들어주고 계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럼요. 주변에서도 많이 피드백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이런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원주 아는 척 100회를 온전히 지킨 건 저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산 증인입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원래는 100회 때 공개 방송 이런 거 하자 욕심을 항상. 네,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계셨는데 아직 100회에서는 좀 무리일 것 같고. 네. 200회 정도 되면. 좋죠. 어디 저 상지대 대강당 이런 데 빌려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말이죠. 아주 좋죠. 네,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보통 듭니다. 1년이 52주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은 산술적으로는 한 내후년? 내후년? 아니면 다음 지방선거? 여기까지. 네. 자, 오늘은 원주통신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저와 국인 씨가 이제 번갈아 뉴스 2가지를 이제 꼽아서 논평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오늘 꼽은 걸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또 연관이 있어요. 언뜻 달라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깊이 살펴보면은. 그래서 맥락이 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이라 들으시면은 좀 더 이어지는 느낌 드실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것 같다. 지금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100회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먼저 국인 스픽 첫 번째 들어볼게요. 네, 원주시가 올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에 완료해 2050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요거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모든 지자체는. 네, 그래서 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속적으로 점검 실천한다는 방침입니다. 원래는 사실 2040까지 한다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세울 때는 그러니까요. 그랬던 것 같은데 슬쩍 또 2050. 근데 원래 조례상으로는 또 2050이긴 해서 맞아요. 거기로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근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원주시가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7월에 원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기도 했고요. 상지대로 선정이 됐죠. 네네. 그리고 뭐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라고 해서 에너지 사용 감축 이런 공공기관들 이게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뭐 냉방 좀 줄이고 난방도 어느 정도 좀 대책을 세운다거나. 옛날에 상지대 그린 캠퍼스 한다 그랬을 때 저 그린 캠퍼스 뭐지 지킴인가 그래가지고 불 끄러 다니는 그 약간 장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장학금 받으면서 그런 활동하는. 실제로 그렇게 약간 근로처럼 그런 활동을 하는 약간 거군요. 그린 에너지 모시기가 있어요. 뭐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죠. 네네. 에너지 절약 실천하는 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수 처리장을 뭐 중심으로 한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요게 핵심이죠. 네, 전기차 충전소, 그다음에 수소차 충전소를 확대하는 기반 시설 구축. 요즘 뭐 수소 대란입니다. 그야말로. 네네. 제 아는 지인분은 저 뭐 원주나 이런 데서 이제 충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 아래 뭐 충주까지 갈 수도 있고. 저번에 안동을 같이 갔는데 올라오는 원주로 돌아오는 길에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서 구미까지 갔다가 찍고 다시 원주로 와야 되는. 다시 내려갔다가. 지금 뭐 이제 공장 뭐 하나가 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차 충전소를 두고는 상당히 수요가 지금 급한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뭐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그런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태양광, 그다음에 지열 이런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지원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 시민인식 제고 등 다양한 교육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게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네.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7년 뒤에 7년 안에 온실가스 40% 감축하고 2050 탄소 중립까지 가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사실 조금 듣는 분들도 되겠냐? 맞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40% 2030년까지 40%를 감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저도 이게 강의를 들어서 그때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 정도면은 우리가 1994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LG 된다고. 트윈스가 옛날에 우승했던 그러네요. 한화 이글스 마지막 우승보다도 먼 네네. 미래고 롯데는 가까운 미래네. 롯데 우승보다는 아무튼 네, 굉장히 먼 미래입니다. 그때면은 뭐 이렇게 생활상을 이렇게 들어주셨는데 집에 TV가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집도 있고.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에어컨은 뭐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이때가 또 역대급 폭염이 벌어졌던 날 아닙니까? 그쵸, 94년도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 정말 폭염 때문에 거의 수천 명이 네, 사망하는 사망한 경우도 있고. 에어컨이 보급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김일성도 폭염 때문에 죽었단 말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 네. 정도로 정말 무더위가 심했던 해인데 근데 그런 생활 수준으로 돌아가야 이제 그만큼 40%가 감축된다는. 에어컨 다 떼버리고 네, 다 떼버리고. 우리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는 에어컨 다 떼버리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부채에 붙이면서 선풍기 네. 틀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40%를 어쨌든 감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매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2029년까지 그냥 있다가 갑자기 뭐 40% 한 해 만에 감축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문과식 계산해 보면은 이제 40 나누기 7 하면은 7, 5, 35, 7, 6에 40이 한 한 6% 6%씩 정도씩. 감축을 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근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10% 감축된 게 딱 두 차례 있었대요. 네. 근데 이게 한 번은 IMF가 터졌을 때, 그리고 한 번은 코로나19가 가장 심할 때 이렇게 두 차례였다고 합니다. 이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비자발적으로 비행기가 안 뜨게 될 때, 못 네네. 뜨게 될 때 이런 감축이 그나마 항공 분야에서 10%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은 그 두 차례 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위기에 준하는 거를 매년 겪어야, 그리고 항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겪어야 이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시의 이런 정책들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앞서 나열해 주신 뭐 부문 저감 사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거 사실 원주시가 그동안도 계속 해왔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볼 여지도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어떤 대안은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다양한 영역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이 어디서 또 나타나면은 원주시가 지금 굉장히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삼성 반도체 공장 뭐 유치가 대표 네네. 공약일 정도니까요. 근데 뭐 삼성 반도체만 하더라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요즘에는 뭐 아리백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리백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재생 에너지로 네네. 생산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 공장을 가동할 때.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100%로 하겠다. 그렇죠. 이런 건데 그러면은 이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한다 그랬을 때 삼성도 이런 아리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리백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삼성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그런데 원주가 과연 이 아리백이 가능한 지금 상황이냐? 당장 뭐 용수, 전력, 뭐 원초적인 지금 기반 시설도 그러니까요. 겨우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기업 유치를 추진하더라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 도내 그리고 우리 시에 위치한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수출을 또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런 탄소 중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도내 주요 수출국 중 3위, 5위에 유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의 5번째로 많이 수출하고 있다는 거죠. 네네. 강원도 근데 기업들이. 유럽에서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해서 협력업체 인권과 환경 문제를 조사하고 또 문제가 있을 시에 규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국 기업이 이제 어쨌든 유럽에 수출하니까 이게 이제 협력 업체가 되는 거죠. 네네. 유럽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 기업들이 인권이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말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 이 네네. 시대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그거를 이제 보고 만약에 이게 충족을 못한다 그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담겨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라도 적극적으로 ESG 경영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뭐 유럽이 뭐 이게 뭐 의식이 있고 착해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유럽 기업과의 형평성 있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의 네. EU 소속의 어떤 기업들은 강력한 환경 규제, 또 인권 규제, 뭐 예를 들어 노동 정책이라든지 네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 기업은 환경 규제도 없어, 막 이게 노동 정책도 엄청나게 막 그냥 자본가들한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치우친 노동 정책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경쟁에서 불리하잖아요, 유럽 기업들이.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국 기업 이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에도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ESG 경영이 갈수록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이 환경을 이거는 뭐 생각해서라도. 이런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 대비가 잘 안 되는 경우 네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보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전기차 보급 확대도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인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제1차 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수송 부문의 감축 방안으로 2030년까지 전기 수소차 보급을 450만 대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뭐 구매 촉진이라든지 공공 부문 의무 구매 등을 다 담아내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뭐 누차 주차장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강조했지만 내연차를 그냥 단순히 전기차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의 숫자를 줄이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네네. 왜냐하면 대중교통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전기차 뭐 이 내연기관 차보다야 낫겠지만은. 그것도 완벽하게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차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전체 차량 수를 줄여 나가고 대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산 정책이 필요한데 마치 지금 뭐 원주시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은 친환경 차로만 돌리면은 그래도 뭐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조금은 가까워지겠지만 맞아요. 네. 목표를 채우기엔 지금 무리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기차 물론 이렇게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감축될 수 있겠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아무래도 배터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무게가 더 이제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 타워 주차장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전기차가 맞아요. 무거워서. 그러면 이제 도로의 부담이 계속 가해지는 거죠. 그렇죠. 원주 뭐 요새 저희 뭐 여기 뭐야. 뭐 도로 다닐 때마다 요새 개보수하는 데도 많던데 맞아요. 네. 이게 앞으로 우후죽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도시 그러니까 곳곳에. 기간이
그런 보수 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돈은 많이 들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타이어로 굴러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로의 단순 전환이 꼭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전력 생산도 결국에는 지금 완벽하게 재생에너지로 못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맞아요. 여전히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 발전도 되고 있고 뭐 원자력 발전을 늘린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러모로 이 전기차라든지 또 수소는 지금 뭐 맞아요. 지금도 이건 보급이 안 되는데 수소차 만들려서 어떡합니까 지금?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인 들어보면은 거죠. 지금 네. 수소차가 중고 시장에서도 거의 반값으로 그냥 나와버린대요. 그래도 네네. 안 산다 사람들이. 또 충전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아무리 뭐 인센티브를 줘도 사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모로 현실에는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다. 네. 이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죠. 네,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훨씬 더 많이 높여야 되는 숙제가 있기도 하고요. 이게 강원도 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비율을 살펴봤는데 원주시가 이제 18개 시군 평균이 5.4%인데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3.26%로 나왔어요. 와 사실 뭐 18개 시군 평균도 턱없이 부족하고 네네. 원주시는 그보다도 더 부족하다. 그렇죠. 근데 뭐 원주에 발전소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해나가겠다고 발표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에너지 전환 비율을 훨씬 더 높여야 되는 게 반드시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아까 말한 아리백과도 네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업 유치를 하려면 결국에는 유럽에 또 수출하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리백이 또 중요해지는 건데 네네. 원주시가 거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상당히 또 미비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소간은 좀 옛날 사고 방식으로 좀 맞아요. 네. 기업 정책도 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게 국가 기본 계획을 살펴봐도 이런 온실가스 대응의 범위가 이런 전환이라든지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수소, 흡수원 이렇게 굉장히 삶 전반에 걸친 감축 계획으로 잡혀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 삶 전반은 다 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네네. 다 각 분야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특히 최근에는 뭐 이런 기후위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미래 세대 그리고 뭐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뭐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만큼 이런 분야나 계층 이렇게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더 넓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원주시가 아직 뭐 완벽하게 내놓은 지금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언론상에 발표된 현재까지의 계획이 아마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나온다면은 아쉬운 부분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맞습니다. 지적입니다. 하여간 2030년 7년 안에 온실가스 40% 감축 되겠냐? 7년 뒤에 한번 살펴보죠. 저희 원주통신에서. 다음은 제가 꼽은 첫 번째 뉴스. 긴축 재정이지만 하이 리무진에 타고 싶어로 꼽았어요. 네네. 원광수 시장이 긴축 재정 시국임에도 관용차를 교체하겠다고 해서 좀 논란입니다. 원주신문 이번 주 보도 보면은 원주시 정부가 이제 공용 차량 4대 교체 비용을 내년도 본 예산안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원광수 시장의 관용차를 카니발 하이 리무진으로 바꾸고요. 김태훈 부시장의 관용차를 산타페로 바꾸는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지금 7,500만 원, 네네. 산타페가 5천만 원, 1억이 넘습니다. 두 대만 합쳐도. 이게 이제 한마디로 오래돼서 바꾼다는 거예요. 공용 차량 관리 규칙을 보면 이제 내구 연한 기준이 이제 7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 지나면 바꿀 수 있다. 원광수 시장이 이제 7년을 앞두고 있어요. 이 차가 지금 관용차가. 아마 2017년인가 뭐 그때 구매한 걸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곧 어차피 내구연한 지나니까 바꾸겠다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살림살이가 굉장히 빠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당장 관용차를 이제 바꿀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뭐 관용차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이제 공용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주시의 재산으로 돼 있는. 네네. 근데 그것들 중에도 내구연한 지난 게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신청을 받았더니 각 부서에서 대폐차 신청한 게 이제 총 13대인데 이 중에 이제 시장, 부시장과 같은 고위공무원 차량을 이제 먼저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4대만 지금 선정한 꼴이니까. 13대 13대 중에 4개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4대 중에 2대가 지금 관용차예요. 시장, 부시장에.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권아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지난달 28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제 지적을 했어요. 재정이 없어서 차를 다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시장, 부시장 차량부터 먼저 바꾸면 조직 체계 구조상 상실감을 줄 수 있다며 직원들 차부터 우선 바꾸고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는 김에 관용차를 유지했다가 나중에 교체했다면 더 좋은 평을 듣지 않았을까 한다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네.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렇게 높으신 분 먼저 뭔가 이렇게 자기 거 먼저 바꾸겠다 이게 이게 뭐 좀 그렇잖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반드시 7년이 지나면 바로 바꿔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 카니발 잘 돌아다니지만 쌩쌩하더만 아직.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고장난 것도 아니고. 네. 좀 그래요.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보면 차를 그러니까 뭐 한 10만 킬로 이상 되면은 이제 뭐 슬슬 바꿀까 고려해본다 이렇긴 하지만 꼭 10만 킬로 되면 바로 바꿔야지 이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 뭐 이제 이거 의아한 대목은 이제 시정부가 이제 원광수 시장의 키가 크다는 이유로 관용차로 구입할 이제 카니발 하이 리무진 이제 7인승 좌석에 이제 일부를 떼어내서 4인승으로 개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세대는 의자 3개를 떼어내나 봐요. 그래서 이 돈은 이제 부시장 관용차 구입비에서 편성은 5천만 원으로 했는데 차는 아마 뭐 4,300만 원쯤으로 이제 살 수 있나 봐요. 남은 700만 원으로 이제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시장 차를.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예산을 끌어가지고 쓴다는 게. 권하름 의원은 긴축 재정으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비용인지 의문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권하름 의원은 뭐 지적하면서 이게 불법 개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이제 제기하기도 했는데 뭐. 저 시정부에서는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긴 했는데 하여간 이게 뭐 7인승에서 4인승 바꾸는데 또 돈도 막 이렇게 많이 쓰고 난 모르겠어. 아니 보통 이렇게 떼는 거는 뒤에 이렇게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니 물론 시장님이 뭐 편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네. 뭐 차를 샀으면은 그래도 이게 계속 돈을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러니까요. 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또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겠다는 우리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그 시장님의 뜻을 이렇게 또 깨닫게 되는 느낌입니다. 이걸 보니까 이웃 동네 사실 춘천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던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2019년에 이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장이 새로 이제 관용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마 기능이 있는 1,480만 원짜리 고급 의자를 설치했다가 불법 개조와 예산 낭비란 지적을 받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재수 시장이 해당 차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미 설치한 그 안마 의자를 떼어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은 이제 업무용 차량으로 그냥 쓰고 있다. 관용차로도 쓰지 않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때 진짜 되게 황당했던 게 이미 다 뭐 사고 설치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나는 안 타겠는데 내가 안 타겠다. 그러면 안 타. 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가 또 비용을 들여서 또 뗐어요. 맞아요. 네. 이게 좀 비슷해 보입니다. 기시감이 느껴져요. 네네. 그래서 우리 원광수 시장님은 좀 조용히 넘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이때와 다른 거는 지금은 사상 초유의 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시정부가 엄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축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뭐 차량 구입비로 7,500만 원 거기다가 개조하는데 700만 원 이렇게 쓰는 게 과연 적당하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요거 조금 다른 각도에 또 지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우리 탄소 중립 얘기 실컷 했는데 원주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제4조에 시장은 관용 차량을 교체 구입할 경우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역시 노력하지 않았죠. 네. 결국에는 이제 카니발 이 하이리무진은 이제 친환경차가 아닙니다. 네. 산타페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정부는 비싸서 못 샀다 결국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사실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된 취지는 사실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고려해서 앞으로 친환경 차를 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격을 이유로 드는 건 좀 얼토당토하는 느낌은 들거든요. 맞아요. 가격이 좀 네. 비싸더라도 사실 만약에 살 거면은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아니 온실가스 40% 7년 안에 감축해야 되는데 시장이 솔선수범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걸 위해서 지금 조례도 이렇게 한 건데 근데 친환경 차를 비싸서 안 샀다 이제 와서. 애초에 비싸서 안 살 거면 관용차를 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차라리 계속 타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그게 있지. 제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네네. 따지면은.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권하름 의원이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하여간 저희 매 지금 원주통신 할 때마다 지금 몇 주 연속으로 계속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은 줄이고 이 예산은 늘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한 예산은 늘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한 예산은 줄어드는 지금 현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도대체 원광수 시정이 말하는 이 불효불급한 사업이란 대체 무엇일까 의문만 커져갑니다.
다음은 국인 스픽 두 번째예요. 네,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여성 친화 도시에 3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엄청 홍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가 무엇이냐? 이게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자체들이 또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홍보하기 딱 좋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제 2023년 1월 기준으로 광역단체를 포함해서 101개의 지자체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원주시는 2013년 첫 지정을 시작으로 2018년 2단계, 2024년 이제 지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3단계까지 지정된 거죠. 네. 그래서 원주시는 여성 친화 도시 5대 조성 목표인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 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 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에서 고르게 활동 역량 강화 등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역사회 안전 증진 사업으로 추진한 여성 안심 보안관 운영,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자율방범 활동 합동 순찰대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원광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뭐 치안 강화, 뭐 자율방범대 엄청나게 뭐 순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뭐 힘해촌도 돌아다니시고 장미공원도 돌아다니시고 그런 게 이제 아마 높은 평가를 좀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3회 연속 선정된 것은 당연히 이제 뭐 축하할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게 체득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또 딴지를 걸어보시겠다. 네, 이런 건데. 근데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도 주변에 있는 뭐 여성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더라도 원주가 과연 뭐 여성 친화한 표현도 좀 그래. 성평등한 이제 도시냐라고 그렇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할 분이 얼마나 계실까? 저희도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지금. 네네. 가령 저는 뭐 예전에도 지적했지만은 가족주의적인 소위 말해서 정상가족 주의에 가까운 어떤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네. 물론 그것도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다자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 어떻게 보면은 여성의 어떤 독립적인 삶 이런 거를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노동 환경 자체도 사실은 뭐 고질적으로 뭐 제기되고 있는 뭐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도 사실 공직 사회에서 이런 게 불거졌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또 뭐 미흡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저는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뭐 성평등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성평등 정책, 뭐 성평등 도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여성 친화는 그야말로 이제 여성 가족부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가족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어떤 여성의 개인으로서 그게 우리 사회에서 한 명의 이렇게 동등한 그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을 도와 나가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족에서의 여성의 역할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게 아닌가. 지금 사실 원주가 뭐 이렇게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뭐 여성의 이제 경제사회 참여 확대, 뭐 지역사회 안전 증진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었지만은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지역에 사는 여성들한테 와닿을까? 그렇죠. 저는 그 생각 계속 들게 됩니다. 이게 맞아요. 뭐 저희가 명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순전히 그냥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듣는 얘기들로. 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청취자분들 중에. 근데 저희가 그냥 느끼기에는 이게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다.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씨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는 것만큼은. 네, 그래서 제 짝꿍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비앙세도 이렇게 아니 보통 아니 짝꿍이라고 했으면 좀 더 포멀한 용어로 전환이 되는데 더욱더 그쪽으로 가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특별한 용어로 하시더라고요. 비앙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임신을 하고 그 출산을 하고 그렇게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됐던 게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직장에 다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복직해서 일을 잘 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을 네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복직을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 직장을 떠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그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실 혼인이라든지 사실 그렇죠. 뭐 출산을 또 망설이는 경우 많지 않겠습니까? 뭐 원주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만은 네네. 이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이 성평등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노동시장에서의 그 어떤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사실 저는 이런 정말 한국 사회의 모든 이제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다. 뭐 네네. 성평등이 됐든 뭐 그게 이제 뭐 저출생 문제가 됐든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원주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은데 그렇죠. 여기 여성 친화도시 뭐 101개라고 하지만 여기서 자유로운 데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맞아요. 거의 네.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계속 저희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저희가 뭐 원주시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 친화 도시라는 제도 자체가 허울뿐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그냥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국인 씨가 또 뭐 또 재밌는 통계를 또 하나 가져오셨는데 지역 성평등 지수라는 것도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지역별로 이제 성평등 수준을 비교 분석해서 다양한 정책 분야에 적응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인데요. 네, 이 지표는 이제 아쉽게도 17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기초까지 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것 같고. 네네. 근데 뭐 이 통계를 살펴보면은 강원도가 이제 2016년부터 이 평가를 시작했는데 그때 한 번은 중상위권을 기록했는데 이후에는 계속 중하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락세다. 네, 특히 뭐 지방자치단체위원회에서의 여성 비율 이거는 17등으로 꼴찌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그다음에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 이런 안전 관련된 분야는 15등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한 원주 통계가 또 궁금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맞아요. 원주가 지금 치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과연 원주 시민들의 뭐 체감이라든지 실제 뭐 강력범죄에 대한 통계는 어떨지 네네. 우리가 나중에 뭐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하여간 강원도는 하위권이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초단체의 지역 성평등 지수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움직임도 계속 있는 그런데 거죠. R&D 예산을 지금 삭감하고 있으니 뭐 네네. 될까 싶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뭐 저기 위원회 여성 비율은 뭐 성비 안 맞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나마 원주가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맞아요. 그나마 대도시권으로 가면은 성비가 맞아가니까. 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원주 통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한 40%는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뭐 조례에도 권고로 계속 돼 있으니까 아마 네. 시군에서 이걸 못 맞추는 경우, 군 단위에서 이제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을 거고 안전 분야도 아마 군 단위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경찰 인력이라든지 이게 도시권과는 또 저희 저번에 치안센터 얘기도 했지만은 뭐 아마 차이가 좀 나지 그렇죠. 않을까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간 강원도가 지금 하위권이기 때문에 원주도 여기서 아마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나마 나을 수는 있어도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잠깐 뭐 성폭력 문제 얘기도 했는데 학성동에 사실 뭐 성매매 직결지 문제도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최근에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뭐 인권유린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정말 이게 뭐 이런 성매매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주에서는 아직도 이게 버젓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네네. 이런 것은 뭐 이런 걸 봤을 때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면은 뭐 여성 친화 공원 만들면 여성 친화 도시 되는 건가 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갈수록 이게 정말 이름뿐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뿐만 아니라 다 전반적으로 비슷할 거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런 성평등이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 움직임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어떤 하나의 과의 이야기, 하나의 뭐 팀의 정책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세부적인 항목이 아니라 뭐 더 나아가서 모든 시정에 이런 성인지적 관점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탄소 중립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모든 분야에서 탄소가 배출되듯이 모든 분야에서 성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발 이런 여성과 관련된 정책에서 이렇게 가족이 항상 따라오는 이것을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그냥 가족 친화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네, 뭐 여성 가족부라는 이름도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여성 성평등 정책이 가족 정책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뭐 혼인, 뭐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그 정책만 너무
그렇죠. 네. 비중이 높아진다. 결국에는 뭐 저출생 문제 해결만이 일대 과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성 정책의 이게 당연한 그렇죠. 당무 과제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여전히 이 여성 친화 도시에서도 엿보이기 때문에 네.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성폭력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발 좀 당연한 걸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게 뭐 사실 참 이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정말 뭐 사법 당국도 그렇고 수사 당국도 그렇고 낮은 정말 성인지 감수성으로 여전히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요즘 뭐 부산에서도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원주도 자유롭지가 않을 거고요. 강원도도 자유롭지가 않고 정말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정말 그런 일대 노력을 해도 이게 탄소 중립만큼이나 정말 급진적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맞습니다. 정말 손가락 가지고나 난리를 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 소식을 네.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주는 여성 친화 도시이기 때문에 더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하는 거죠. 네네. 우리 시장님도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들고 온 건데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이 있어서 같이 한번 네.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해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칼럼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는군요. 약간 미디어 비평 같은 느낌도 네네. 있고요. 강원도민일보 4일자에 실린 박미연 논설위원의 2장에 뽑힐 권리라는 글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어느 마을에 사는 여성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마을 회의에서 이장을 선출할 때 여성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위가 작년 8월부터 확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장 임명 규칙 그 마을에 있는 그걸 보면은 여성을 선거권 피선거권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장은 마을회에서 뽑아 이제 마을 개발위원회가 읍면장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여성을 이제 배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반론이 나오기도 했어요. 언뜻 보면 이제 제도적으로 차별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달랐다는 겁니다. 마을 회의가 열릴 때 주민들이 이제 마을회관에 이제 두 개의 방에 성별로 나뉘어 앉게 됩니다. 남성은 이 방에 들어가고 여성은 저 방에 들어가고. 야, 이 여자 또 나오네. 그렇죠. 네. 근데 이장 선출은 결국 남자들끼리 앉은 방에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야 너가 해봐라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추천하는 거죠. 여성을 추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 방에서 너가 그렇죠. 해라, 제가 해라 이렇게 추천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가 만성화하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는 여성이 이장을 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었다고 하죠. 해봐야 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지금. 네. 이장 후보자로 뽑힌 사람도 항상 한 명뿐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인권위에 이제 진정을 접수한 그 여성이 사는 군을 살펴보면은 11개 읍면이 있는데 여성 인구가 51%로 이제 과반인데도 이장 312명 중 여성은 10%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래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여성이 있기는 있네요. 있긴 있죠. 네, 있긴 있는데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어느 면은 이장 30명 중 여성이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인권위는 올해 4월 이제 해당 마을이 있는 군수에게 이장을 추천하는 마을 개발위원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아마 60% 이상을 차지했던 모양입니다. 네네. 또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농촌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성평등하게 되도록 점검하고 여성의 참여를 높이는 실효적 방안을 내놓도록 권고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을 때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칼럼이 이번에 쓰였을 때 새삼 의미가 있다고 느낀 거는 요즘 한창 이슈인 게 또 강원도가 농업 예산을 이제 삭감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요 문제와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박미연 논설위원이. 도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에서 여성 농업인 관련 예산이 18%가 이제 삭감이 돼서 강원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가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거든요. 박미연 논설위원은 농업 정책과 예산은 농촌사회 현실과 밀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을 이제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건드렸다고. 한마디로 이렇게 예산 삭감, 특히 여성 농업인에 대한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거는 애초에 여성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촌에 여성이 더 많이 사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보면은 의사결정 구조는 이상하게 아직도 남성 중심적이다. 아마 원주도 정확한 통계는 뭐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시청 홍보관에 들어가서 말이죠.
이장 협의회랑 이제 시장님이 간담회한 사진 이제 올라오는 거를 쭉 살펴보면은 대부분 남성 일색입니다. 보통은 그렇죠. 여성분들도 네. 뭐 군데군데 있긴 합니다만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짐작이 돼요. 그래서 아까 여성 친화 도시 저희 이야기 실컷 했습니다만 그거와 맞물려서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농촌 사회에도 성평등한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네네. 사실 우리가 도심권의 이런 성평등 얘기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네. 그렇죠. 아까 아마 우리가 얘기했던 여성 친화 도시에 관한 얘기도 거의 도심권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농촌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뭐 귀농귀촌한 뭐 청년 농업인도 있을 것이고 오래전부터 살고 계시는 이제 여성 농업인 뭐 여성 주민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의 사실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의사가 이제 구조에 반영이 되느냐 했을 때는 솔직히 저희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근데 짐작하기로는 아마 잘 안 되고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도 정말 해결이 시급한 게 아니겠냐. 그래서 박미연 논설위원이 이번에 잘 이 지점을 건들 것 같아서 아주 훌륭한 칼럼 아닌가 네. 싶어서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또 예산과도 연결한 부분도 그러니까요. 있고 시성도 아주 잘 짚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강원일보랑 강원도민일보 이제 오피니언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읽을 거리가 없어요. 하나만 하는 소리들 합니다.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컨트롤 C V 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저 지역 이익, 지역 개발주의 뭐 이런 거에만 치중한 어떤 칼럼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 강원도민일보의 박미연 논설위원만큼은 좀 군계일하게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이분이 이제 명경대라는 코너에 계속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 코너에서 그나마 좀 읽을 만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분 칼럼 좀 앞으로 자주 가져올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들으니까 또 생각난 것 중에 하나가 그 요즘 이제 얼마 마지막 회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콩콩팥팥이라는 그 예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뭐 이제 이광수 씨, 그다음에 김우빈 씨, 뭐 도경수 씨 이렇게 그 김기방 씨 이렇게 네 명이서 강원도 인제에 가서 약간 농촌 체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예능에서도 이제 막 농사를 초보다 보니까 잘 못 지을 때 옆집에 가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 옆집에 계신 어르신들 그 남성 어르신께 계속 물어봐요 농사하는 법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방영이 되고 나서 어느 칼럼에서 분명히 농사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주 아버지 사는 무촌리만 가도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그 방법을 꼭 그 묻는 대상이 남성만 이렇게 등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칼럼이 나오고 그 다음 방송이나 그 다다음 방송에서 이게 그 칼럼을 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또 묻는 장면에서 어머님이 그때 딱 처음 등장을 해요. 네, 그게 거의 마지막 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피드백을 반영한 걸 수도 있고. 네네. 근데 현실적으로 여성 농업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그 여성 분이 당연히 등장해야 맞는데 농촌 체험을 한다면은 그 마을만 유독 뭐 남성 일색인 게 아니라면은 네. 보통의 농촌 마을은 당연히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비율로 농사를 그렇죠. 짓을 텐데 네.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 예능을 보고도 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또 새삼 또 돌아볼 수 있는 환기할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네네. 들어보니까. 하여간 오늘은 이렇게 좀 탄소 중류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요. 성평등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원주통신이었어요. 내일은 원래 이제 김지용의 보고 들은 것 시간인데 예능 얘기하겠다고 했었어요. 근데 급하게 선회합니다. 지용 씨가 주제를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 맞아요. 요새 화제인 영화 서울의 봄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 저희 이제 녹음을 마친 상태이긴 한데 지금 두서없이 사실 엄청 떠들었거든요. 지금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후기 잡담이에요, 그야말로. 네. 여러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네네. 저희가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했으니까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해 볼게요. 막판에 좀 뇌절로 많이 갔거든요. 네. 하여간 12.12 군사 반란 44주년인가요 지금? 그렇죠. 네, 44주년 네. 곧 앞두고 있고 또 원주가 낳은 강원도 최초의 대통령도 이 영화에 또 각색돼서 이제 출연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급하게 뭐 다뤄봤고요. 뭐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 뭐 거의 1000만 페이스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많이 보시지 않을까. 보시고 나서 저희 방송도 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100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우재 조구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 예.